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정책분석 평가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정책론이랑 정책분석론을 두 가지를 같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화면이 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이번에는 이 화분을 하나 갖다 놨어요. 이게 율마라는 식물이에요. 율마라는 식물인데 그냥 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놔두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정책분석 평가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쪽 계신 분이 이제 우리 대학원적인 허선영 씨입니다. 허선영 씨가 이번에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변하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진로 관련 질문들이 많던데 진로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세대적으로 가까운 선영 씨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씨는 왜 대학원 갔어요? 일단은 저는 가톨릭대 행정학과를 학부를 졸업했고요. 졸업과 동시에 약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랬고, 이제 저도 특히 사회정책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부 때는 가볍게 배우니까 대학원 올라와서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줬어요. 뭐 고맙게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어떤 걸 던졌는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던진 질문을 보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 신상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처리해서 질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짚어보시죠. 예. 네, 일단 먼저 수업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한 7개 정도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 정책 분석 평가론이어서 학생들이 정책의 과정이 중요하냐 또는 아니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예. 정책은 그 두말할 필요 없이 결과만 얘기하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를 두고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이른바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의 수단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정책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재난기본지원금도 나오는데 그건 다 수단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정책이 좋았냐 나빴냐는 것은 결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철저하게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듯이 과정이 엉망진창인데 결과만 좋으면 되느냐? 정책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과정이 엉망진창인데 결과가 좋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책 분석이라든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과정도 정책이 실패했다면은 그리고 성공했다면은 그것이 원인이 집행 과정 속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인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과정을 보는 거지 정책 자체는 철저하게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정책이나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염두에 둘 격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유익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령해서 이런 거죠.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이 포퓰리스트죠.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이 서민 아주 밑바닥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것은 자신이 돕고자 했던 계층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인 윤리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경제가 많이 나빠졌는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 경기가 어렵죠. 지금 역대 최저
실업률이라고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실업급여 신청률이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는 더 장기화된다는 거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마이너스 6% 정도의 경제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 GDP 한 2.6% 정도 역성장,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제가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능력은 없고 몇 가지 나온 대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재난지원금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가수요를 만들어줌으로써 현금을 지급해서 가수요를 만들어줌으로써 또 이제 그 지원금이 저축을 할 수 없도록 소멸성 현금을 줌으로써 영세자영업이라든지 혹은 뭐 이른바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는 이런 거였죠.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형성하고도 혹은 케인즈주의적인 아이디어랑 맞닿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도 이제 중요한 정부의 대책이죠. 이거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때 일자리가 안전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고용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업이 됐을 때 그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한 절반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이 좀 더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특권노동자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이죠. 최근에 했던 세 가지 뉴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 뉴딜, 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는 거고 이게 이번에 3차 추경의 이제 핵심 의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경기 하강, 그러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축소됐을 때는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지원금이라든지 2차 추경으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만들었죠. 그리고 3차 추경으로는 이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어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경을 했는데 다 일정하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가늠하기 힘들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딜과 관련해서 뉴딜을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뉴딜을 하면은 이제 루즈벨트 시절에 1930년대 대공황 때 뉴딜을 얘기하고 그때 주로 이제 SOC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뉴딜, 그러니까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재정을 투여하고 인위적으로 유효 수요를 만드는 이 뉴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뉴딜의 본질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뉴딜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가 그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어떤 기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뉴딜은 단순히 공공사업뿐만을 뉴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판 뉴딜을 보면은 뭐 녹색 뉴딜이다, 뭐 디지털 뉴딜이다 해가지고 무엇인가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뉴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경쟁 질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뉴딜,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국민과 정부 간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올 때, 미국에서 사회적 봤듯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전혀 새로운 사회적 구조, 국민과 국가 간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안전망도 만들고 새로운 노동권도 신장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도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 실제로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계급적인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약점을 드러내니까 이번 기회 때 단순히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으로 안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뉴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이랑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물론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정책 기본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정책의 판단 기준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정책을 평가할 때 5가지 기준. 첫 번째는 먼저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모든 정책은 어떤 계급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책 자체가 적절해야 되는, 목표가 적절해야 된다, 이거 기준이 있는데, 정책을 판단할 기준이 여러분이 많죠.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부의 의도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정책이고, 또 질문 중에는 이제 정책 전 단계, 즉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던데, 저는 정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있냐 보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있냐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알기 힘들고 이론적으로만 추론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제 특히 정당들의 공약을 볼 때 저는 어떤 것들을 중심주로 보냐면은 이 정책이 누구에게 수혜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책이라는 것들이 정책 집행 과정이나 혹은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정책의 효과가 그것이 평등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펼쳤을 때 누구에게 돌아가냐. 가령 예를 들어서 감세라고 하면은 감세를 하면 세금을 낸 사람들은 모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면세점 이하는 세금을 안 내니까 우리는 근로노동자들의 절반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감세 정책을 폈을 때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혜택을 보죠. 그러면 절반만 일단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세금이 누진세 체제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깎이는 거죠. 그러면 고소득층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자체로서는 좋은 정책은 없고 항상 차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득이 가고 또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책 실험이 어떻게 잘 설계되었는지, 잘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과목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정책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책의 효과를 보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고, 이번 수업 시간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정부가 투여한 정책과 아웃컴 간의 이 관계인데, 이 인과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과관계를 우리가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 실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험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실험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책 실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더라고요. 실험의 아이디어는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면은 두 집단, 그러니까 첫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이 서로 동질적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 두 집단이 동질적인가를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 체크라 해서 두 집단의 핵심 변수들이 서로 동질적인지, 가령 뭐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뭐 소득의 비율이라든지, 교육 환경, 그리고 중요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들, 티 분석이나 뭐 이런 것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두 집단이 과연 동질적으로 만들어졌냐, 이것들을 평가해보는 방식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랜덤 어사이먼트가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정책평가 분석론이라는 수업이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평가가 궁금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친구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벌써 10년이 더 지난 얘기니까, 10년 전 지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목표를 달성했냐는 여부인데,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았냐 못 잡았냐 이 문제인데, 참여정부는 결과적으로 집값을 못 잡았죠. 못 잡아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수요, 즉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약간 중과세를 하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식의 정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정책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러니까 투기에 따른 어떤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해서 투기의 유인을 낮추는 이런 정책이 많았고,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일종의.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이제, 지금 송파구에 건설된 헬리오시티? 뭐 이런 것도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거복지 정책. 이른바 이제 주거 쪽도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제 자신의 돈을 갖고 인간다운 주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국가가 그러니까 공공주택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인데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값을 못 잡았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집값을 뭘로 잡았냐면은 2006년도 때 이른바 금융권,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 그 당시에 DTI라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정책이 유용한데 그 당시에는 막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DTI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담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이 딱 막히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은 유동성을 잡음으로써, 즉 돈줄을 잡음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여러 노력들이 저는 의미가 없었다고 보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평가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역대 정부들은 경기가 어려우면은 부동산 경기를 조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대규모 공공사업을 건설 경기를 일으키면은 일단 당장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양도세를 늘렸다가 줄였다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참여정부는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경기 진작 수단으로 부동산을 만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건 전 평가할 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그 참여정부 때 공무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30대 중반 때였는데, 그게 책으로 만든 게 이 책이에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 이걸로 이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게 있다. 깨알 자랑. 만약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알고 싶으면 아까 이 책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언론계에 좀 있으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책 평가 전반에서 언론의 역할, 뭐 예를 들면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언론의 우리나라 현재 언론의 뭐 특징을 2000년대 이후에 언론의 특징을 꼽으면 뭘 꼽을 수 있냐면은 정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파성이 한국 언론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언론의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이 있고 한겨레 경향이라는 이제 진보 언론이 큰 양대 축인데, 방송은 그때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가령해서 같은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그 보수 언론들이 대개는 옹호하는 입장에 있고, 똑같은 정책인데 그것이 진보 대통령이 출연하면은 보수 언론은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게 우리 수업의 사실 주제예요.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이 기준이 있고, 효과성이라는 걸 평가하기 위한 타당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정책 실험, 이것들을 우리가 강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운 사람은 그런 정파적인 어떤 편견을 벗어나서 어떻게 정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뭔가, 이런 것들을 배우셨다면은 저는 뭐 좋은 수업,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은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면서 학생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 있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이 수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딱 3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거. 즉, evidence based policy라는 거죠. 즉,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자신의 이념적 관점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관점으로 정책을 평가하지 말자. 정책을 철저하게 그것이 드러난 데이터로 평가하자. 이게 증거 기반 정책의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의외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를 보는 것들이 정책의 효과를 보는 거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제가 강조한 게, 그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인과관계를 보는 방식은 실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험은 이제 자연과학에서 발전한 건데, 사회과학에서도 정책 실험이라는 거, 사회 실험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라든지 사회 실험, 정책 실험의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좀 더, 정파적인, 이념적인 갈등에 벗어나서 정말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갖고 논쟁하는, 정책을 논쟁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 수업을 관통했던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다면은 저는 뭐 이 수업을 잘 마친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같은 경우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그렇죠. 질문들이 이 질문, 많았는데요. 이 질문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중에서 이제 이 수업을 보면은 이 수업은 총 63명이 들었어요. 63명이 들었고 2학년이 9명, 3학년이 37명, 4학년이 17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제 3학년들 위해서 설계된 심화 과목이니까 뭐 과목 설계에 맞게 3학년이 만들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3학년들, 4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학이 어떤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 지금 석사 과정에 있는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본인이 지금 행정학 2학년들이니까 대부분 본인이 행정학과든가 아니면 복수 전공의 행정학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행정학과가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약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뭐 경영경제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걱정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직이나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행정학과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행정법을 꼭 시험을 보셔야 돼가지고 아예 모르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또다시 학원에 가시거나 인강 들으는 건 확실히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그럼 사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하고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좀 걱정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일반 기업에서도 행정학과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학 자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경영학과 다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학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인사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뭐 마이너스는 절대 되지 않고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에 나와서 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 흔히 취업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저도 취업을 준비해봐서 이제 알고 인턴도 해봐서 아는 건데, 행정학과라고 딱 끝나지 마시고, 행정학과는 뭐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다라고 어필을 하시면 되게 많은 메리트를 얻고 들어가거든요. 본인이 인사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인사는 뭐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수업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어도 다 기본적으로 뭐 신입사원 들어가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필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뭐 행정학이
제 진로에 제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예 다른 학과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미디어라든가 그럼 이런 친구들도 나 미디어 학과인데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미디어 관련 기업도 당연히 행정 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뭐 밀접시켜가지고 그 부분 또 이렇게 잘 말해서 이제 어필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선영 씨가 또 의외로 또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질문인데 또 선영 씨가 또 공무원 준비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준비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원생인데 네, 공무원 네. 준비도 했으니까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한 1년 정도 준비했고요. 지금 여기 대학원에 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공무원이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네, 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뭐 많잖아요. 책도 많고 유명한 선생님도 많으시고 아니면 뭐 인강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가져가시는 건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체력이고 하나는 멘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때는 9급, 7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9급은 1년, 7급은 2년 정도 준비하는 거였는데 요즘엔 더 길어졌더라고요. 9급은 한 2년, 7급은 3년 정도 준비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롱런이에요. 사실 수능도 3년 동안 준비한다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고3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하고 결과적으로는 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체력이 좋지 않으면 공부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 너무 휘둘리고 뭐 예를 들면 누가 원래 뭐 A 선생님 들었다가 B 선생님 든다 그러면 본인이랑 안 맞는데 그냥 그런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공부 꾸준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너무 공부만 한다고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나쁜 거 먹지 마시고 예, 건강 챙기시면서 뭐 비타민C 드시면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본인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장기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공부하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번아웃 같은 게 오면 그냥 공부 자체가 안 잡히거든요. 그건 이제 체력하고 멘탈 다 무너진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조금만 더 힘내면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2주일에 뭐 한 번씩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쉴 수 있는 날짜 요일을 꼭 만들어서 쉬고 좀 재충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실용적인 말이네요. 제가 못해서 떨어진 이유여서 저처럼 하지 않으시면 진짜로 진짜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네요. 네. 체력과 멘탈, 그다음에 개인 시간을 가져라.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 쓰는 법인데 자기소개서 이게 구체적인 질문은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고 제가 요약했는데 뭐 질문을 제가 올릴 텐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최근 들어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질문은 기업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동기는요, 이건 확실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쓸 때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엄격한 아버지랑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쓰지만은 사실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천 장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써요. 무조건 두 가지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이펙트 있는 말들을 두 가지로 쓰셔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최근에 그런 걸 보면은 혹은 뭐 최근에 음반들도 보면은 초장 한 15천회에서 딱 승부를 걸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니까 15천회 후크라든지 이걸 임팩트를 주잖아요.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흥미를 고조했다가 뒤에 말해야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절대 두 가지로 모든 얘기의 핵심을 두 가지씩 쓰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최소한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보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써야 되고 기업의 인재상을 좀 최소한 서베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안성맞춤인 인재인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서 잘한다. 네 번째는 직업 선택의 기준인데, 이거는 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직업을 여러 개를 옮겨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릴 때도 아니죠. 30대 초반 때 이제 기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로 공무원으로 넘어갔다가, 그것도 다 때려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데, 남들은 뭐 이것저것 해봐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것들,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냐면은 회사 다니면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걸 언제든지 박차고 나가는 게 전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꾹 참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 참고 하려고요. 지금 나이도 많아서 또 딴 데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봐요. 하나는 삼재라고 부르는데, 제가 재능, 재미,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좋은 직업의 조건은 일단 내가 그거와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이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재산. 일정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재미도 없고 내가 재능도 없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그것도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은 두 개를 다 충족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재미도 있는데 그걸로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좋은 직업이죠. 세 개를 충족하는 직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재미도 없고 내가 재능도 없고 이걸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건 좋은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삼재라고 부르는 거, 재능, 재미, 재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그건 내가 볼 때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좀 선택한다면은 후회는 없을 거다는 것하고, 또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제 경험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오랜 꿈이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교수가 되는 꿈이 아니라. 근데 기자가 되고 나서 어려운 순간이 한 번 왔어요. 그때 저는 그 기자를 관뒀어요. 왜냐면은 저는 기자가 되는 것들을 소원했지, 기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자라는 직업만 탐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정말 또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다면 그 직업에 내가 온 운명을 걸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업이 저한테 감사하게 주어진 직업이 지금의 일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도 지금 당장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지, 공무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은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가 많이 궁금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 방법은 뭐 저도 고민하는 입장인데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저도 글쓰기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 이후로 계속 글 쓰는 일을 해왔는데도 당연히 글 쓰는 건 정답이 없죠. 근데 제가 선배한테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선배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옛날에 기자라든지 이런 걸 했으니까 글을 매일 썼죠. 매일 5편씩 기사 썼는데 글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때 선배가 해준 얘기가 이거예요. 자전거 타듯이 써라. 이런 것들은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자전거 타듯이 써라는 얘기 뭐냐면은,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자전거 탈 때 그냥 가볍게 페달을 구르면서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탈 것인가 고민하고 내가 페달을 굴리고 핸들을 어떻게 들고 이렇게 고민하면은 오히려 글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듯이 타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시작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그냥 너무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글을 잘 쓰려고 초장에.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자전거 타실 쓰라. 그러니까 일단 어깨에 힘을 빼고 가볍게 쓰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내가 쓸 주제가 정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타듯이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타듯이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죠. 이러면은 확실히 조금 능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대문호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제 많이 쓰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쓸 때마다 힘든 건 사실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선배의 충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은 자전거 타듯이 하라. 가벼운 마음으로 써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고쳐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잘 맞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충고를 또 들으면 좋겠네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제 질문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 예. 질문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선영 씨가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 질의응답을 했고 질문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이 할 수는 없고 제가 개인 신상이 지우는 조건으로 질문을 다 올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리고 정말 사상 초유로 원래는 한 달만 하기로 했던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했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 과목을 사실은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서로 이제 논박하는 재미가 있는 과목이었는데 저도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뭐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서 어쨌든 근데 제가 최대한 그래도 이제 질 높은 강의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는 뭐 제가 자평할 수는 없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 때 수업을 팔로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 학기 수업을 잘 끝낸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학이 남았는데 방학 때 뭐 해야 되죠? 3, 4학년들은? 방학 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 이런 건 당연히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좀 다양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많이 말씀드려요.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인턴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라도 괜찮거든요. 이게 뭐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뭐 경력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멋지게 써가지고 잘 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저는 미디어 정책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다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으로써 한 학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